어린 왕자, 생택쥐 페리. 내가 6살 때 아주 멋진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 있었던 그림이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그림이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때 나는 정글 속 모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색연필을 들고 내 생의 첫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다. 그림을 완성한 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겠니? 그러나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삼키고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까지 그려보았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내게 충고했다. 열린 보아뱀이나 다친 보아뱀 그림 같은 건 그만두고 지리, 역사, 산수, 문법 같은 것에나 더 신경 써라. 그리하여 나는 6살의 나이에 멋진 화가의 길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제1호 그림과 제2호 그림이 실패한 탓에 낙심하고 말았다. 어른들이란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끝없이 설명을 해줘야 하니 정말 피곤한 일이다. 그리하여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비행기 조종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그리고 사실 지리 공부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은 아주 유용했다. 이렇게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어른들과 함께 살아온 셈이었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으나 그것이 내 생각을 그리 좋게 바꿔주지는 않았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해심이 있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내가 간직해온 제1호 그림을 시험 삼아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할 줄 아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모자잖니.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밀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수준에 맞춰 트럼프 카드,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내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참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켰다. 엔진에 뭔가가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기계공도 승객도 없이 혼자였기에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해내야 했다. 그것은 내게 생사의 문제였다. 내게는 겨우 8회쯤 마실 수 있는 물밖에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 고립은 바다 한가운데 뗏목 위에 떠있는 표류자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러니 이튿날 아침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번개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나 두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나를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정말 기이한 작은 사내 아이를 보게 되었다.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려낸 그 초상화 가운데 가장 잘된 초상화이다. 하지만 내 그림은 물론 실제 모델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길을 단념했고
그 뒤로 보아뱀의 속이 보이는 그림과 보이지 않는 그림 말고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 속에서 이 작은 존재를 바라보았다.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앞에 작은 사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지쳐 죽을 지경 같지도, 굶주린 것 같지도, 목이 마른 것 같지도, 겁에 질린 것 같지도 않았다. 사막 한가운데 어느 마을에서든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겨우 입을 떼어 말했다. 하지만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진지한 것처럼 부드럽게 다시 말했다. 죄송하지만 양 한 마리 그려줘요. 신비가 너무 강렬할 때 감히 거역할 수는 없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이 아무리 터무니없이 들려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내가 주로 공부한 것이 지리, 역사, 산수, 문법뿐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약간은 짜증스럽게 그 아이에게 말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려.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내가 할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다시 그렸다. 바로 보아뱀이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속이 보이지 않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사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아니, 난 보아뱀 속의 코끼리는 싫어요.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게다가 내 집은 아주 작거든요. 나한텐 양이 필요해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 이건 벌써 병이 들어있어요. 다른 걸로 그려주세요.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그러자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세요. 이건 양이 아니라 수량이에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 그림도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양이 필요해요. 마침내 나는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다. 무엇보다도 당장 비행기 엔진을 고쳐야 했기 때문에 나는 대충 이렇게 휘갈겨 그렸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크게 놀랐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딱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요? 왜? 내 집은 아주 작거든요. 걱정하지 마. 아주 작은 양을 그려줬으니까 풀도 충분할 거야. 그는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봐요. 벌써 잠들었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아이는 내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내가 한 질문에는 좀처럼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몇 마디 우연히 흘린 말들이 조금씩 모든 것을 밝혀주었다. 예를 들어 그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였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이건 뭐예요? 그건 물건이 아니야. 날 수 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야. 나는 내가 조종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외쳤다.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와, 그거 참 재밌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아주 귀엽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나를 조금은 짜증나게 했다. 나는 내 불행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군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 말에 나는 그의 존재의 신비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단번에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온 거구나?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걸로는 아주 멀리서 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자기 양을 꺼내어 보물이나 되는 양 그 그림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나는 다른 별들에 대한 이 반쯤의 고백에 크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더 알아내고자 애썼다. 그럼 넌 어디서 온 거니, 꼬마야? 네 집은 어디지?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그는 잠시 깊이 생각하는 듯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좋은 게요. 밤에는 그게 양의 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네가 착하게 있으면 낮에는 양을 묶어둘 수 있게 내가 줄도 주고 말뚝도 하나 주마.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란 듯 얼굴을 굳히더니 말했다. 묶어둔다고요? 그게 무슨 이상한 발상이죠? 묶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버릴 거야. 그러다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자 내 작은 친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길을 잃다니.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글쎄, 아무데나. 그냥 앞으로 쭉 가겠지. 그때 어린 왕자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 별은 아주 작거든요. 그러고는 어쩐지 약간은 쓸쓸한 빛을 띠며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간다고 해도 멀리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의 별이 집보다 겨우 조금 더 클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은 큰 행성들 말고도 수백 개의 작은 행성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간신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천문학자가 그 중 하나를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어 소행성 325번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소행성 B612번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한 터키인 천문학자가 단 한 번 망원경으로 관측한 적이 있다. 그는 이 크나큰 발견을 국제 천문학 회의에서 발표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그가 입고 있던 의상 때문이었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법이다. 소행성 B612 명성에 있어서는 다행이게도 한 터키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에게 유럽식 복장을 입도록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는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옷차림으로 다시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한 이런 세세한 이야기와 그 번호까지 알려준 것은 바로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새로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결코 본질적인 것을 묻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때?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야? 그는 나비를 모으니? 대신 이렇게 묻는다. 그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야? 몸무게는 얼마니? 그의 아버지는 얼마를 버니? 그래야만 그들은 그 친구를 안다고 믿는다. 어른들에게 분홍 벽돌로 지어진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집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러면 그제야 어른들은 감탄하며 외친다. 와, 정말 멋지구나.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어린 왕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사랑스럽고 그가 웃었으며 양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양을 원한다는 건 존재한다는 증거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납득하고 더는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원래 그렇다.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너그러워야 한다. 하지만 물론 삶을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원래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조금 더 큰 별에 살면서 친구가 필요했던 한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편이 훨씬 더 진실하게 들렸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이 가볍게 읽히지 않았으면 한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도 큰 슬픔이기 때문이다. 벌써 6해 전 내 친구는 자기 양과 함께 떠나버렸다. 내가 이렇게 그를 묘사하려 애쓰는 것은 단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숫자밖에 관심 없는 어른들과 똑같아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다시 색연필과 크레용 상자를 샀다. 6살 때 그려본 보아뱀의 속이 보이지 않는 그림과 보아뱀의 속이 보이는 그림 2장 말고는 다른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지금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당연히 어린 왕자와 최대한 닮게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꼭 잘해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아 보이지만 다른 그림은 전혀 닮지 않게 된다. 나는 키에서도 조금씩 실수를 한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그의 옷 색깔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리저리 더듬거리며 그럭저럭 그려볼 뿐이다. 더 중요한 세부사항에서도 결국은 실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아마도 나를 자기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의 양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 나는 아마도 조금은 어른들과 같아져 버린 모양이다. 나이가 들어버린 것이다. 나는 매일 조금씩 그의 별과 그의 출발과 그의 여행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천천히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다가왔다. 그렇게 해서 셋째 날 나는 바오밤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다. 갑자기 어린 왕자가 심각한 의문이 떠오른 듯 나에게 물었다. 양들은 덤불을 먹죠? 그렇죠? 응, 맞아. 그렇단다. 다행이다. 나는 왜 양이 덤불을 먹는 게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 양은 바오밤 나무도 먹는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바오밤 나무는 덤불이 아니라 교회만큼이나 큰 나무이며 설령 네가 코끼리 떼 전체를 데려간다 해도 그 무리로는 바오밤 나무 한 그루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코끼리 떼 이야기는 어린 왕자를 웃게 했다.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포개야겠네. 하지만 그는 현명하게도 이렇게 덧붙였다. 바오밤 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 처음에는 아주 작잖아요. 맞아. 하지만 왜 네 양들이 작은 바오밤 나무들을 먹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자 그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므로 나 혼자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했다.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식물에서 나온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식물에서 나온 나쁜 씨앗도 있었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그 중 하나가 깨어나고 싶어지면 눈을 뜬다. 그리고 그것은 몸을 쭉 펴며 먼저 태양을 향해 수줍게 뻗어나오는 사랑스럽고 해롭지 않은 작은 새싹을 밀어올린다. 그것이 만약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놔두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식물이라면 알아본 순간 즉시 뽑아내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그 별의 흙은 바오밥 나무 씨앗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바오밥 나무는 늦게 손을 대면 결코 다시는 없앨 수 없다. 그것은 별 전체를 뒤덮고 뿌리로 별을 뚫어버린다. 만약 별이 너무 작고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다면 결국 별을 산산이 부숴버린다. 이건 규칙의 문제예요. 어린 왕자가 나중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세수를 마치고 나면 별도 꼼꼼히 청소해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아직 많이 어려 장미의 싹과 구별하기도 어려울 때 그 순간 바오밥 나무를 뽑아내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해요. 아주 지루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쉬운 일이에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충고했다. 아이들의 기억에 남도록 꼭 멋진 그림을 그려보라고. 언젠가 그들이 여행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일은 미뤄도 큰 문제가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관해서라면 미루는 건 언제나 재앙이 돼요. 내가 알던 별 하나에는 게으른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덤불 세 그루를 내버려 두었죠.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시키는 대로 그 별을 그려보았다. 나는 원래 도덕 선생님 같은 어투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소행성에서 길을 잘못 든 이가 겪게 될 위험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만은 나의 원칙을 깨기로 했다. 얘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렴. 내가 그 그림에 그렇게 공을 들인 것은 나처럼 알지 못한 채 오래전부터 그 위험을 지나쳐가고 있었을 내 친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주는 교훈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 웅장한 다른 그림이 없는 걸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는 시도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직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만 다급함이라는 감정이 나를 움직였던 것이다. 어린 왕자야, 나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너의 쓸쓸하고 작은 삶을 이해하게 되었단다. 너의 오랜 위안은 오직 석양의 부드러움 뿐이었구나. 이 새로운 사실을 나는 넷째 날 아침에 알게 되었다. 그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석양이 참 좋아. 우리 석양을 보러 가요. 하지만 기다려야 해. 무엇을 기다려요? 태양이 지기를 기다려야 해. 너는 처음엔 무척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내 웃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내 별에 있다는 듯이 생각해. 실제로 그렇다. 미국에서 정오일 때 태양은 모두가 알다시피 프랑스에서는 지고 있다. 만약 단 1분 만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석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다. 그런데 아주 작은 너의 별에서는 의자만 몇 걸음 옮기면 되었다. 그렇게 너는 원할 때마다 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은 석양이 지는 것을 44번이나 봤어. 잠시 후 네가 덧붙였다. 있잖아. 사람이 너무 슬프면 석양을 좋아하게 돼. 그럼 44번이나 석양을 본 그날은 네가 아주 슬펐던 날이었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섯째 날에도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의 비밀 하나가 드러났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온 문제가 마침내 튀어나온 것처럼 불쑥 이렇게 물었다. 양이 덤불을 먹는다면 꽃도 먹나요? 양은 보이는 건 뭐든지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요?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럼 가시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는 답을 알지 못했다. 당시 나는 내 엔진에 너무 꽉 조여진 볼트를 풀어보려고 애쓰느라 한창 바쁘던 중이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 보이기 시작했고 마실 물도 바닥나고 있어서 더 큰 불행이 닥칠까봐 걱정이 되고 있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볼트 때문에 짜증이 난 나머지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 소용도 없어. 꽃들이 순전히 심술을 부리는 것뿐이지. 네? 그러나 잠시간의 침묵 뒤에 어린 왕자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난 아저씨 말을 믿지 않아요. 꽃들은 약하잖아. 순진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안심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래서 가시를 통해 자신들이 무서운 식물이라고 믿는 거지.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볼트가 계속 버틴다면 망치로 쳐서 날려버려야겠어.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생각을 끊었다. 그럼 아저씨는 꽃들이라고.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아무렇게나 말한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중요한 일이라니?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망치를 쥔 손, 기름때로 까맣게 물든 손가락, 그리고 그에게는 흉물스럽게만 보이는 기계 위에 몸을 기울인 내 모습을.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약간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그는 가차없이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전부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금빛 머리칼을 바람에 휘날리며 외쳤다. 나는 어떤 별에 사는 붉은 얼굴의 사람을 알아요.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어요.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한 적이 없지. 오직 덧셈만 해왔을 뿐이야. 그리고 하루 종일 아저씨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풀이해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르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이제 어린 왕자는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꽃들은 수백만 년 동안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양들도 그동안 계속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 꽃들이 전혀 쓸모도 없는 가시를 만들려고 왜 그토록 애쓰는지 이해하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과 꽃의 싸움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뚱뚱하고 얼굴이 시뻘건 아저씨가 덧셈만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걸까요? 만약 내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알고 있고 그 꽃은 내 별에만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양 한 마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단번에 그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얼굴을 붉히더니 다시 말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단 하나뿐인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볼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구나. 그런데 만약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마치 모든 별들이 한꺼번에 꺼져버린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밤이 내려앉았다. 나는 공구들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조차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한 별 위에, 한 행성 위에, 바로 내가 사는 지구 위에 달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품에 안고 그를 달래며 속삭였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책에는 갑옷도 그려줄게. 나는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잘 몰랐다. 너무 서툴렀다. 어떻게 그에게 닿을 수 있을지, 어디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로운 곳이었다.